당신이 건강을 위한다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볶은 콩가루를 그대로 먹는 이 방식은 사실 볶은 콩가루가 지닌 젊어지게 하는 힘의 9할을 그대로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볶은 콩가루 속 영양을 몸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해 흰머리를 다시 짙게 하고 뱃살에 지방을 태우며 약해진 잇몸을 되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스트로겐은 황금 같은 섞는 방법을 거친 뒤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저 섞기만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요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화와 흡수의 원리에 근거한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 자료와 브라질 임상 연구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왜 가루 그대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 권하는 황금의 섞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번에는 마트에서 몇십여 원이면 살 수 있는 볶은 콩가루를 최고급 젊어짐의 재료로 바꾸는 비법을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혈관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볶은 콩가루 드레싱 만드는 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부엌을 가장 든든한 약국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와 구체적 순서를 일부러 생략하지 않고 완전한 구성으로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다소 길어졌지만 진심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고 확실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급하신 분은 배속 재생이나 목차를 활용하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볶은 콩가루를 강조하는지, 또 먹는 방법 하나로 효과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볶은 콩가루가 숨겨둔 놀라운 잠재력을 최신 과학 근거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은 볶은 콩가루를 그저 콩을 갈아 만든 단순한 콩가루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두를 통째로 먹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몇 가지 소화 장벽을 분쇄와 가열이라는 공정을 통해 낮춤으로써 오히려 콩 자체를 먹는 것보다 더 뛰어난 건강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 발표된 최신 시험 데이터를 알고 계신가요? 밀가루의 일부를 대두 분말, 즉 볶은 콩가루와 같은 대두 파우더로 대체한 빵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을 나타내는 GI 지수가 최대 36.5%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볶은 콩가루에는 섭취한 탄수화물의 흡수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노화를 가속하는 최대 원인 중 하나인 당화 반응을 막아주는 힘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세컨드 밀 효과입니다. 아침 식사로 볶은 콩가루를 섭취하면 그 효과가 점심까지 이어져 점심 식사 후 혈당 상승까지 함께 낮춰줍니다. 한 번 먹었을 뿐인데 두 번 작용하는 말 그대로 천연 혈당 조절제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볶은 콩가루의 진정한 가치는 혈당 관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과 뼈, 그리고 체지방까지 동시에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볶은 콩가루는 천연 멀티 보충제라 불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대두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은 물과 기름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화 작용을 지닌 물질입니다. 혈관 안쪽에 달라붙은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같은 기름때를 이 레시틴이 비누처럼 감싸 물에 녹여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브라질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도 대두 레시틴을 섭취한 그룹에서 악성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가 의미있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볶은 콩가루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습관은 매일 혈관 속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빠져있는 대표적인 함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분을 가득 담고 있는 볶은 콩가루인데도 왜 그대로 뿌려 먹는 방식이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와 흡수의 장벽입니다. 볶은 콩가루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 자체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가루 상태로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와 장 속의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해 오히려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하거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른 분말 상태에서는 위산이나 소화 효소가 입자 중심부까지 충분히 스며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소중한 영양소가 세포벽 안에 갇힌 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애써 먹었는데도 흡수율이 극히 낮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며 이는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흡인 위험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침 분비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퍽퍽한 볶은 콩가루 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으면 분말이 기도로 들어가 사레가 들리거나 심한 경우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볶은 콩가루는 절대로 가루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이른바 황금의 섞는 방법, 즉 개어서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최강의 방식입니다. 실천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볶은 콩가루를 섭취할 때 처음부터 많은 양의 우유나 요거트에 한꺼번에 넣지 말고 먼저 소량의 수분이나 지방과 함께 섞어 점성이 있는 페이스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볶은 콩가루 큰 술 한 스푼에 대해 따뜻한 물이나 우유 혹은 올리브 오일을 작은 술 정도 넣고 숟가락의 뒷면으로 눌러가며 천천히 개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볶은 콩가루의 입자 하나하나가 수분과 지방으로 고르게 코팅되면서 유화가 시작됩니다. 앞서 설명한 데두레시틴의 힘이 바로 이 개는 과정을 통해 최대치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지용성 비타민 E를 레시틴과 함께 유화시켜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약 3배까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볶은 콩가루를 페이스트처럼 개는 행위는 영양소를 몸속 깊숙이 전달하기 위한 흡수 캡슐을 직접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루 특유의 텁텁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되면 그 위에 취향에 맞는 음료나 요거트를 더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맛이 한층 좋아질 뿐 아니라 체내 흡수 효율 역시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제부터는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러나 쉽게 말하지 못했던 3가지 고민을 중심으로 볶은 콩가루의 효과를 가장 강하게 끌어올리는 조합과 그 의학적 근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체지방과 체중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먹는 양은 줄었는데도 배 주변에 둥글게 붙은 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고 특별히 과식하지 않아도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방법이 바로 잠들기 전 따뜻한 볶은 콩가루 밀크입니다. 볶은 콩가루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볶은 콩가루 20g, 즉 큰 술 3스푼 정도에 약 729mg의 아르기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흔히 천연 다이어트 호르몬이라 불리며 우리가 잠든 사이 지방을 분해하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볶은 콩가루에는 트립토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밤에 볶은 콩가루를 섭취하면 잠의 질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 속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몸은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개어서 먹는 방식 과정을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머그컵에 볶은 콩가루 큰술 3스푼과 소량의 꿀, 그리고 약간의 따뜻한 물을 넣고 먼저 개어줍니다. 부드러워지면 든 우유 200ml를 부어 섞기만 하면 됩니다. 꿀의 자연스러운 당분이 인슐린을 소량 분비시켜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돕기 때문에 이 조합은 특히 궁합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잇몸과 뼈 건강입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점점 길어지는 느낌이 들고 골밀도 검사 결과가 마음에 걸린다면 이는 치아를 받치고 있는 치조골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볶은 콩가루에 들어있는 제니스테인입니다. 제니스테인은 이소플라본 계열 성분 중에서도 뼈를 보호하는 힘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대학 연구팀과 해외 연구진이 함께 진행한 동물 실험에서는 이 성분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뼈 재생을 돕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볶은 콩가루가 제조 과정에서 고온 처리되면서 이소플라본이 아글리콘 형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두부나 두유 속 이소플라본은 장내 세균의 도움을 받아야 흡수가 잘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볶은 콩가루의 이소플라본은 섭취 직후부터 비교적 빠르게 흡수됩니다. 잇몸 재생과 뼈 강화를 함께 노린다면 볶은 콩가루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더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천하는 조합은 볶은 콩가루와 검은깨, 그리고 요거트입니다. 검은깨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요거트에 유산균이 장 환경을 정돈해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 조합을 매일 간단한 식사나 간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치아로 씹을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흰머리와 탈모입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고 가르마가 점점 넓어 보이며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고 느끼신다면 일반 볶은 콩가루 대신 검은콩 볶은 콩가루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콩 껍질에 들어있는 짙은 색소, 즉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두피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세포가 활성산소로 손상되거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검은콩 볶은 콩가루에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함께 작용하면 두피의 미세혈관이 확장되고 모근까지 영양이 전달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검은색 식품은 신장을 보호한다고 여겨집니다. 신장은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으로 이 기능이 약해지면 흰머리와 탈모가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검은콩 볶은 콩가루에 검은깨 가루를 더한 이중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스푼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몸 안쪽에서부터 차분하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와 두피의 변화도 서서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볶은 콩가루를 고를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트 활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 서보면 볶은 콩가루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포장지 앞면이 아니라 뒷면 표기입니다. 사실 볶은 콩가루는 크게 껍질이 포함된 형태와 껍질을 제거한 형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장 기능을 개선하며 흰머리 관리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껍질 포함 또는
전립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껍질에는 지방 연소를 돕는 사포닌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색이 비교적 진하고 잘 보면 작은 점처럼 보이는 입자가 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위장 기능이 약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요리에 부드러운 풍미를 더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 더 적합합니다. 입자가 고와 목 넘김이 편하고 자극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껍질이 있는 볶은 콩가루는 적극적으로 몸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선택지이고, 껍질이 없는 볶은 콩가루는 몸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을 때의 선택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두 가지를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진짜 아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금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산화된 볶은 콩가루를 그대로 섭취해야 하는 일입니다. 볶은 콩가루는 콩에서 나온 기름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이렇게 변질된 기름은 몸에 좋지 않은 산화 지질로 바뀌며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집 찬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볶은 콩가루 봉지가 나온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냄새를 맡았을 때 물감이나 오래된 기름 같은 향이 느껴진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사용 기간은 개봉 후 2주에서 한 달 이내입니다. 또 자주 받는 질문이 하루에 몇 스푼이 적당하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권장량은 큰술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무게로는 약 20g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이소플라본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과하게 섭취하면 열량이 부담이 되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배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양을 오래도록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과 보관 섭취량만 제대로 지켜도 볶은 콩가루의 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을 한데 모아 혈관 속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가장 강력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볶은 콩가루 드레싱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드레싱을 살펴보면 설탕 점증제, 각종 첨가물이나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 볶은 콩가루 드레싱은 그저 섞기만 하면 완성되는 첨가물 없는 완전한 식용 미용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재료는 매우 단순합니다. 볶은 콩가루 큰술 1스푼 올리브 오일 또는 MCT 오일 큰술 1스푼,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큰술 1스푼, 간장이나 소금 작은술 1스푼, 그리고 꿀은 작은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역시 개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먼저 그릇에 볶은 콩가루와 올리브 오일만 넣고 숟가락으로 충분히 개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유화가 제대로 일어나도록 꼼꼼히 섞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감이 매끈해지면 그 다음으로 식초 간장꿀을 차례로 넣어 다시 한번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볶은 콩가루 특유의 고소함에 식초의 산뜻한 신맛, 꿀의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져 찐 채소나 두부, 샐러드에 곁들이면 놀랄 만큼 맛있게 채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볶은 콩가루의 레시틴이 함께 작용하면서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식초는 볶은 콩가루 속 이소플라본을 흡수되기 쉬운 아글리콘 형태로 안정화하는 역할도 하므로 흡수 효율 측면에서도 매우 이치에 맞는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은 콩가루를 하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구체적인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으로는 커피에 볶은 콩가루를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과
볶은 콩가루의 지방 연소 효과가 만나 하루를 시작하며 대사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먼저 소량의 따뜻한 물로 볶은 콩가루를 개어둔 뒤 커피를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된장국에 볶은 콩가루를 더해보십시오. 볶은 콩가루의 풍부한 칼륨이 국물 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상승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먹기 직전에 스푼 한번 분량을 풀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저녁 습관으로는 앞서 소개한 따뜻한 볶은 콩가루, 밀크 또는 의외의 조합인 나토와 볶은 콩가루를 추천합니다. 콩 음식에 또 콩을 섞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나토균이 장 환경을 정돈하고 볶은 콩가루의 식이섬유가 그 균들의 먹이가 되어 잠자는 동안 장내 환경을 풍성하게 가꿔줍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 속에 볶은 콩가루를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볶은 콩가루를 그냥 먹는 방식에서 한번 개어서 먹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몸속에서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10년 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는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여기저기 아픈 것은 당연하며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할 필요는 단일 밀리미터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입에 넣는 스푼 한 번에 볶은 콩가루가 내일의 혈관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만들며 뼈를 만들어줍니다. 부엌에 있는 그 볶은 콩가루를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그 공간은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최고의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뒤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쩌면 이렇게 변함이 없느냐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느냐고 묻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몸을 회복해가는 현명하고 여유 있는 삶을 함께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영상을 보며 볶은 콩가루 드레싱을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검은 콩 볶은 콩가루를 사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공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란에 나는 이렇게 볶은 콩가루를 먹고 있다, 이런 변화를 느꼈다는 경험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예순 이후에 몸을 되살리는 식생활의 지혜를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채널 구독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아래에 있는 일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지식은 곧 건강의 바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고소한 볶은 콩가루처럼 깊은 맛과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기를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걷기가 몸에 좋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어왔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건강 조언 가운데 하나이지만 너무 단순하게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걷기를 제대로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가벼운 활동 선택 사항에 불과한 움직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는 약한 운동이 아니라 몸의 기초를 이루는 움직임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하는 걷기는 단지 칼로리를 태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 혈액 속에서 당이 이동하는 과정 세포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식, 그리고 기분이 조절되는 흐름까지
조용히 바꿉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걷고 있음에도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걷기가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그 걷기를 의미 있는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걷기가 진짜 습관이 되었을 때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과장된 말도 아니고 의욕을 부추기는 이야기도 아니며 오직 과학을 쉽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르면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할 경우 걷기가 왜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 가운데 하나가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걷기가 왜 이렇게까지 과소평가되어 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걷기가 뇌의 구조 자체를 실제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몸이 아니라 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해마라고 불리는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위가 기억을 만들고 새로운 정보를 배우며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해마가 자연스럽게 작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위축은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이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후 이 믿음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 잘 알려진 연구에서 고령의 성인들이 일정한 속도로 약 40분씩 일주일에 3번 걷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연구진이 뇌를 촬영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줄어들 것이라 여겨졌던 해마의 크기가 오히려 증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걷기가 단순히 뇌 노화를 늦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 조직의 회복을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걷기가 뇌로 향하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유래신 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며 쉽게 말해 뇌에 주는 영양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억이 선명해지며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분 탓도 우연도 아닙니다. 산책을 하고 난 뒤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생물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다시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화학 반응이며 몸 전체에 실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긴장하거나 압박을 느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위급한 순간에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매일같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체중이 쉽게 늘며 면역력은 떨어지고 몸은 이유 없이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이미 굳어있고 무의식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호흡은 얕아지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신경계는 이미 예민해져 있습니다. 걷기는 바로 이 악순환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일정한 속도로 반복되는 걸음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체계는 몸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규칙적으로 번갈아 움직이는 리듬은 뇌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당장 경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걷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니라 몸속 화학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몸이 경보를 끄는 방법을 다시 배우게 합니다. 늘 싸우거나 도망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바깥에서 걷는 경우 자연광과 멀리까지 트인 시야가 더해지면서 뇌는 한층 더 강하게 안도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걷기라도 실내보다 야외에서 했을 때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본래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뇌를 진정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어있던 생각의 틀을 풀어주고 사고를 자유롭게 풀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연구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와 걸을 때의 사고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걷는 동안 창의적 사고의 산출이 약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랫동안 앉아있고 특히 긴장과 압박 속에 있을수록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사고는 점점 한 방향으로만 좁아집니다. 집중하려 애쓸수록 머릿속은 오히려 막히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힘을 잃게 됩니다. 걷기는 이 상태를 즉각적으로 뒤집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는 펌프처럼 작동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고 그 혈액은 다시 뇌로 충분히 공급됩니다. 혈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전달된다는 뜻이며 이는 곧 뇌의 활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동시에 걷기는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이 체계는 통찰 상상력 아이디어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상 앞에서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할 때보다 조용히 걸을 때 문제의 실마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책을 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 뇌가 본래의 리듬과 능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혈당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당분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 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 에너지로 쓰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몸은 이 과정에 둔감해집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당은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고 그 결과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거나 갑작스러운 에너지 저하가 생기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집니다. 걷기는 이 흐름을 정면에서 바꿉니다. 걸을 때 근육이 수축하면 그 근육은 연료를 필요로 하며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끌어다 씁니다. 이 과정은 인슐린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단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길게 운동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혈당 문제라는 것이 항상 극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유난히 졸리고 오후만 되면 단 것이 당기며 커피나 카페인에 의지해야 겨우 버틸 수 있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된 것입니다. 식사 후 걷기는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칩니다. 공격적으로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걷기 습관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세포 수준에서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충분히 잠을 자도 몸은 늘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문제는 휴식의 부족이 아니라 생산에 저하입니다. 걷기는 새로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도록 자극하고 기능을 잃은 미토콘드리아가 정리되도록 돕습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격히 끌어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생산을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들뜬 각성 상태가 아니라 차분하고 안정적인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과하게 흥분되지도 쉽게 지치지도 않습니다. 몸이 버티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에너지를 빌려 쓰는 것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걷기가 소화를 자연스럽게 돕는 방식입니다. 소화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장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음식물을 앞으로 밀어내며 기능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이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 결과 더부룩함이나 불편한 변비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걷기는 이 흐름을 부드럽게 되살립니다. 걸음 자체가 장의 리듬을 자극해 본래의 움직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이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권장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독이나 유행이 아니라 몸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걷기가 호흡과 산소 활용 능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걷기는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근육들, 특히 횡격막을 지속적으로 단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같은 양의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호흡은 점점 깊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몇 주간 꾸준히 걷다 보면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숨이 덜 차다는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호흡 효율의 개선은 피로를 줄이고 지구력을 높여주지만 몸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걷기의 강점입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걷기가 심장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장을 단련하려면 반드시 강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할 경우 걷기 역시 심장 건강에 충분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개선하며 혈액순환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평생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심장 건강 습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아홉 번째로 살펴볼 변화는 걷기가 관절과 자세를 동시에 살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관절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지만 실제로 관절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움직임의 부족입니다. 관절은 쓰지 않으면 마르고 움직일수록 살아납니다. 걷는 동안 반복되는 부드러운 움직임은 관절 안의 윤활작용을 촉진해 뻣뻣함을 줄이고 관절 표면이 서로 원활하게 미끄러지도록 돕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야말로 관절을 굳게 만들고 통증을 키웁니다. 또한 걷기는 자세를 다시 훈련합니다. 화면을 오래 보며 굽은 어깨와 앞으로 빠진 목 자세는 자연스럽게 몸에 남지만 바르게 걷는 동작은 이를 서서히 되돌립니다. 척추가 곧게 세워지고 머리가 제자리를 찾으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이동 능력도 함께 회복됩니다. 작은 변화 같아 보여도
일상의 안정감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10번째 변화는 걷기가 기분과 정서 건강을 어떻게 지탱하는가입니다. 걷기는 뇌의 화학 반응을 실제로 바꿉니다. 규칙적인 걸음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물질의 분비를 늘리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준을 낮춥니다.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걷기는 불안과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환경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감정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이 만들어지는 생물학적 조건을 정돈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11번째로 걷기가 장수와 노화의 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걷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체중 감량이나 걸음수 운동 목표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얼마나 오래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늙습니다. 일상의 일을 도움 없이 해낼 수 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며 계단을 오를 때 두려움이 적습니다. 병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넘어질 위험은 낮아지며 정신 또한 오랫동안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건강 수명이라고 부릅니다.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을 뜻합니다. 걷기는 이 건강 수명을 직접적으로 떠받칩니다. 걸을 때 뇌는 균형과 리듬을 조율하고 근육은 순서에 맞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심장은 혈류를 조절하고 관절은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신경계는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이 흐트러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자신감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연결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걷기는 이 하강 흐름을 끊습니다. 고관절과 무릎을 지키는 다리 근육을 보존하고 귀 안쪽의 균형 기관과 신경계를 계속 자극해 균형 능력을 유지하며 척추를 세워 자세를 안정시킵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움직임이기에 뼈 손실을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걷기 습관은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걷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움직임이 혈류를 유지하고 염증을 낮추며 신경 연결을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걷기는 몸의 여러 시스템이 서로 대화하도록 유지합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잘 늙기 위한 기본 습관으로 권합니다. 걷기는 삶의 해를 늘려줄 뿐 아니라 그 해들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12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착각합니다. 걷기의 효과는 강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간에서 나온다고 믿으며 하루만보 같은 특정 숫자를 채워야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변화의 진짜 동력은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자신이 가장 자주 겪는 환경에 맞춰 적응합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은 소음으로 처리하지만 반복되는 자극은 신호로 인식합니다. 걷기가 강력한 이유는 이 점에 있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에 명확하고 반복 가능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날에 걷는 습관이 쌓이면 몸은 움직임을 기본 상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계속 반응성을 유지하고 포도당이 규칙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슐린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신경계는 늘 긴장 상태에 머물지 않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지고 관절은 자연스러운 가동 범위 안에서 자주 움직여 윤활 상태를 유지합니다. 뇌 또한 움직임에 필요한 조율과 인식을 반복하면서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매번 오래 걸을 필요도 없으며 항상 의욕이 넘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하루에 15분 걷기를 일주일에 5번 실천하는 것이 한 번의 강한 운동 뒤에 6날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저녁 식사 후 짧은 산책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간헐적인 운동보다 혈당 조절은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다. 그리고 몸이 움직임을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걷기는 강력합니다. 지속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으며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신호들은 시간이 지나며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걷기는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가장 잘 이해하는 기본 움직임이며 뇌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심장과 신진대사 관절과 기분을 동시에 조용히 지탱해주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걷기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욕심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빠르게 걸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큰 숫자를 목표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의도적으로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의미는 대부분의 날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무리하지 않는 일정한 속도로 몸을 움직이며 몸이 알아듣고 적응할 수 있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다짐하지 말고 소리내어 약속해 보십시오. 아래의 댓글로 당신의 계획을 적어주세요. 나는 하루에 10분 걷겠습니다. 나는 20분 걷겠습니다. 나는 30분 걷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순간 생각은 행동이 되고 혼자만의 결심은 공동체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나누게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건강을 지탱하는 도구로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가치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과학 기반 건강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과장 없이 현실에 맞게 깊이 있게 다루는 영상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진지하게 바꾸고 싶다면 다음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 영상을 이어서 보세요. 매일 달걀 4개를 먹었을 때 몸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걷기와 영양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신호를 보내면 음식은 그 신호를 완성할 재료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는 순간 변화의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몸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걷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